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요. 바로 에이 버니의 앤이라는 책입니다. 빨간머리 앤은 워낙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책의 주인공인 앤이 성인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당연히 지은이는 루시 모드 몽고메리고요. 어렸을 때 천방지축이고 그리고 조금은 상상력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그 앤이 그 모습 그대로 자라기는 했으나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생각이 깊어진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돌아가신 매슈 오라버니 빼고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수다쟁이 오지라퍼, 린드 아주머니도 당연히 똑같이 등장을 하고요. 다이애나 그리고 길버트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또 그 외에 새로운 인물들도 등장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빨간머리엔만큼이나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앤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앤답게 앤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앞부분에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정말 이곳에 있으면 앤처럼 자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딸이 그 지구본을 보다가 정말 캐나다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진짜 있어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왠지 우리 생각에는 이 앤의 배경이 되는 그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동화책 속에 존재하는 뭔가 미지에 없는 곳인 것 같잖아요. 상상 속의 마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이 주인공, 이 지은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루시 모드 몽고메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줄거리 책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루시 모드 몽고메리. 발표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니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소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 앤을 탄생시킨 사람은 캐나다의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이다. 빨간머리 앤 시리즈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몽고메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앤과 닮아 있다. 루시모드 몽고메리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 클리프턴에서 태어났다.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재혼했다. 몽고메리는 7살 때부터 캐번디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우체국을 운영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외로운 어린 시절이었지만 죽은 깨 투성이의 깡마른 소녀 몽고메리는 자기만의 상상 친구를 만들어내며 상상력을 키워갔다. 정말 빨간머리 앤과 많이 비슷하죠. 몽고메리는 글을 쓰고 싶어 좀이 쑤시는 기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고 글쓰기를 좋아했으며 15살에 지역신문에 처녀시가 실릴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 14살 때 학교에서 만난 네이트 로카트라는 남자아이와 즐거운 경쟁을 벌였고 대학에 입학해 교사 자격증을 얻었다. 이후 앤처럼 교사가 되었지만 가르치는 일보다는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다. 24살이 되던 해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몽고메리는 캐번디시로 돌아와 외할머니를 도와 우체국에서 일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글을 써 잡지와 신문에 보내기도 했다. 1904년 어느 봄날, 몽고메리는 어릴 때 쓰던 수첩에서 이런 메모를 발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농부가 양자를 삶기 위해 남자아이를 고아원에 부탁했는데 일이 잘못되어 여자아이가 오게 되었다. 몽고메리가 어릴 적 독신인 남매가 사는 이웃집에 어린 조카딸이 와서 사는 것을 보고 쓴 것이었다.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문득 저 애는 고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것이다. 몽고메리는 이 메모를 바탕으로 자신과 무척 닮은 소녀의 이야기를 썼다. 하지만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가 한 군데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출간을 단념했다가 2년 뒤 자신이 읽기에도 재미난 원고가 아까워 미국 보스턴에 있는 출판사에 투고했다. 그렇게 해서 1908년 빨간머리 앤 시리즈의 첫 책, 빨간머리 앤이 출간되었다. 진짜 앤하고 이 루시무드 몽고메리의 어렸을 적 모습이 굉장히 오버랩되죠.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버니의 앤 읽어드릴게요. 1. 성난 이웃. 친구들이 젓갈색이라고 부르는 머리카락과 진지한 잿빛 눈을 가진 16살짜리 소녀가 있었다. 키는 껑충하지만 몸매가 가냘픈 이 소녀는 8월 어느 무르익은 날 오후 프린스 에드워드 섬 농가 현관의 넓고 붉은 사암 계단에 앉아 고대 로마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의 숱한 시구들을 해석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추수기에 비탈진 밭 주위로 푸르스름한 안개가 깔리고 산들바람이 포플러 나무들 속에서 작은 요정들처럼 속삭이며 타는 듯이 붉은 양귀비가 벚나무 과수원 구석의 어둑한 어린 전나무 숲을 배경으로 하늘하늘 눈부시게 빛나는 8월의 오후는 이미 잊혀진 언어에 눈길을 주기보다는 꿈의 나래를 펴기에 더 어울렸다. 베르길리우스는 이내 무시된 채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애는 깍지 낀 손으로 턱을 괴고서 J.A. 해리슨 시집 넘어 거대한 흰상처럼 쌓여있는 눈부신 솜털 구름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애는 한 선생님이 장래의 지도자감을 만들기 위해 젊은이다운 기상과 높고 웅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훌륭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유쾌한 세계 속으로 아득히 빠져들었다. 물론 애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지만 누구나 그런 가혹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면 에이버니 학교에는 유명인사가 될 유망한 제목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 애쓴다면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는 선생님이 열성을 다해 올바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앞으로 40년 후에 유명인사와 함께 있는 흐뭇한 꿈의 정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사람이 정확히 무엇으로 유명해졌건 간에 대학 총장이나 캐나다 주지사가 되어 있으면 좋을성 싶었다. 그 유명인사는 쭈글쭈글해진 앤의 손을 붙잡고 깊숙이 고개 숙여 절하며 자신의 야망에 첫 불을 지핀 사람은 바로 앤이며 오늘날의 모든 성공은 오래전에 에이버니 학교에서 가르쳐준 앤의 수업 덕분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런 즐거운 환상은 가장 불쾌한 일이 일어나는 통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저지종의 새침한 어린 젖소 한 마리가 샛길로 허둥지둥 내려오더니 5초 뒤에 해리슨 씨가 뒤따라왔다. 뒤따라왔다는 말은 해리슨 씨가 뜰 안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을 너무 부드럽게 표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해리슨 씨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와서는 깜짝 놀란 앤을 살기등등하게 노려보았다. 앤은 벌떡 일어나 당황스러운 눈길로 해리슨 씨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해리슨 씨는 초록지붕집 오른편에 이사온 새 이웃이었는데 이제껏 한두 번 보긴 했어도 이렇게 직접 맞닥뜨린 적은 처음이었다. 앤이 퀸스 전문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인 4월 초에 로버트 벨 씨는 서쪽의 커스버트 땅에 인접한 농장을 팔고 샬럿타운으로 이사했다. 로버트 벨 씨의 농장은 J.A.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그 사람에 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고작 그 이름과 뉴브런즈윅 출신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러나 해리슨 씨는 에이버니에서 지낸 지 한 달도 못 되어
별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아예 괴짜라고 말했다. 이미 린드 부인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기억하고 있듯이 린드 부인은 거침없이 말하는 여자였다. 해리슨 씨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괴짜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우선 해리슨 씨는 혼자 힘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갔고 이웃 여자들이 좀 어리석지 않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떠들어댔다. 에이버니 여자들은 해리슨 씨네 살림살이와 식사 문제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말을 퍼부어 안가품을 했다. 해리슨 씨는 화이트 샌즈 출신의 존 헨리 카터라는 어린 남자아이를 일꾼으로 들였는데 이 아이가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첫째로 그 집에는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해리슨 씨 집에서는 그저 출출해지면 간단하게 때웠는데 마침 존 헨리가 근처에 있으면 같이 먹지만 그 자리에 없으면 해리슨 씨가 다시 배가 고파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존 헨리는 일요일이면 집에 가서 실컷 먹고 월요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음식 한 바구니를 들려보내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는 어쩌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애처로이 말했다. 설거지만 해도 그렇다. 해리슨 씨는 비가 오는 일요일이 아니면 아예 설거지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날 해리슨 씨는 일을 마치고 와서 빗물을 받아놓는 큰 통에 그릇을 넣고 한꺼번에 씻은 뒤 다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곤 했다. 게다가 해리슨 씨는 구두쇠였다. 앨런 목사의 봉급을 기부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해리슨 씨는 먼저 앨런 목사의 설교가 몇 달러어치나 되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해리슨 씨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다. 언젠가 레이첼 린드 부인이 집안도 구경할 겸 선교단체에 기부해달라고 찾아갔을 때 해리슨 씨는 자기가 아는 그 어느 곳보다도 에이번리가 늙은 수다쟁이 여자들 중에 이교도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린드 부인이 그 이교도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문제를 책임지고 맡아준다면 선교단체에 흔쾌히 기부하겠다고 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리를 뜨면서 불쌍한 로버트 벨 부인이 무덤 속에 고이 있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벨 부인이 살아생전에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집이었는데 지금의 이 꼬락서니를 본다면 가슴이 찢어질 일이었던 것이다. 린드 부인은 열을 내며 마릴라 커스버드에게 말했다. 글쎄, 로버트 벨 부인은 이틀마다 부엌 바닥을 빡빡 닦았다고요. 아휴, 당신이 지금 그 집 꼴을 본다면 부엌 바닥을 지나가는데도 치맛자락을 들어올려야 했다니까요. 끝으로 해리슨 씨는 진저라는 앵무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이제껏 에이버니에서는 아무도 앵무새를 기른 적이 없어서 그 행동은 그리 점잖은 일이 아니라는 평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앵무새, 만일 존 헨리 카터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처럼 괘씸한 새는 다시 없을 것이다. 앵무새는 끔찍스럽게 욕을 퍼부어댔다. 헨리의 어머니 카터 부인이 다른 일자리만 얻어줄 수 있었다면 당장의 아들을 데려갔을 것이다. 게다가 진절한 앵무새는 존 헨리가 3장 가까이 몸을 수그린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즉시 헨리의 오른쪽 목덜미를 쪼아버렸다. 가엾은 존 헨리가 일요일에 집으로 돌아가면 카터 부인은 누구한테나 그 자국을 보여주었다. 해리슨 씨가 몹시 화가 나서 말없이 앤 앞에 서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앤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해리슨 씨는 아무리 상냥하고 부침성 있게 나오더라도 잘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뚱뚱한 몸집은 땅딸막하고 대머리였다. 그런데 지금 그 동그란 얼굴은 화가 나서 불그락 푸르락하고 가뜩이나 툭 붉어진 푸른 눈은 거의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앤은 해리슨 씨야말로 자기가 본 사람 중 가장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해리슨 씨가 침묵을 깨고 총알처럼 퍼부어댔다. 난 도저히 못 참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아가씨, 내 말 듣고 있어? 이럴 수가. 벌써 3번째야. 3번째라고. 잡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난 아가씨 숙모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어. 그런데 아가씨 숙모는 그냥 내버려 뒀다고. 젖소는 기어코 일을 저질렀고. 대체 아가씨 숙모는 무슨 속셈을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냐고.
애는 최대한 고상하게 물었다.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 애는 계약을 앞두고 고상한 태도를 몸에 배게 하려고 꽤 노력해왔다. 그러나 성난 J.A. 해리슨 씨한테는 별로 통하지 않았다. 문제라고 했나? 맙소사. 문제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지. 아가씨, 그 문제란 말이야. 아가씨 숙모가 키우는 저지종 젖소가 우리 귀리밭에 또 들어왔다는 거야. 30분도 안 됐다고. 벌써 3번째야. 잘 들어. 난 그 젖소를 지난 화요일에도 어제도 발견했어. 그래서 여기 왔던 거고. 아가씨 숙모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어. 한데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야. 지금 그 아주머니 어디 있어? 대놓고 말 좀 해야겠어. 이 J.A. 해리슨이 말이야. 애는 한마디 한마디에 품위를 실어 말했다. 만일 마릴라 커스버트 아주머니를 찾으신다면 그분은 제 숙모님이 아니란 걸 알려드리고 싶군요. 아주머니는 중병을 앓고 계신 먼 친척분을 뵈려고 이스트 그래프턴에 가셨어요. 제 젖소가 아저씨네 귀리밭을 망쳤다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제 젖소지 커스버트 아주머니 젖소가 아니에요. 3년 전 저 젖소가 송아지였을 때 매슈 아저씨가 벨 아저씨한테 사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죄송하다고? 아, 죄송하다면 다야! 저놈이 내 귀리밭을 얼마나 망쳐놨는지 가서 보라고. 밭 한복판부터 가장자리까지 깡그리 뭉개놓은 꼴을 말이야. 애는 거듭 단호하게 말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저씨께서 울타리를 튼튼하게 수리하셨더라면 돌리가 부수고 들어가진 못했을 거예요. 아저씨네 귀리밭과 우리 목장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저씨네 울타리예요. 저는 그 울타리가 허술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해리슨 씨는 더욱 화가 나서 싸울 듯이 대들었다. 내 울타리는 멀쩡해. 교도소 철창도 저 괴물 같은 젖소를 막을 수는 없을 거야. 잘 들어, 이 빨간머리 애송이야. 아가씨 말대로 젖소가 아가씨 거라면 여기 앉아 누런 소설책 따위에 빠져있지 말고 젖소가 남의 밭에 못 들어가게 지켜야 할 거 아니야. 해리슨 씨는 앤의 발치에 놓인 황갈색 장정에 애꿎은 베르길리우스를 쏘아보며 말했다. 순간 앤의 얼굴은 머리카락만큼이나 빨개졌다. 빨간 머리는 늘 앤의 약점이었다. 앤은 발끈해서 쏘아붙였다. 귓가에 몇 가닥 남지도 않은 대머리야보다야 빨간 머리가 훨씬 낫겠네요. 그 말은 치명타였다. 해리슨 씨는 대머리라는 사실에 무척 민감했다. 해리슨 씨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입을 꾹 다물고 말없이 앤을 노려보았다. 앤은 다시 냉정을 되찾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아저씨 말씀 잘 알겠어요. 상상이 가네요. 아저씨네 귀리밭에서 젖소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쓰셨을지 쉽게 짐작이 되니 아저씨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꽁에 있진 않겠어요. 다시는 돌리가 아저씨네 귀리밭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죠.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려요. 해리슨 씨는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좋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 그러나 해리슨 씨는 여전히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뜰을 나가면서도 계속 씩씩거렸다. 애는 심란한 마음으로 뜰을 가로질러 말썽꾸러기 젖소를 우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제 울타리를 부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이젠 좀 얌전해졌군. 하기야 귀리에 실증이 나기도 했겠지. 지난주에 시어로 아저씨가 사겠다고 할 때 팔아버릴 걸 그랬어. 하지만 그땐 가축을 한꺼번에 데려가서 경매에 붙이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해리슨 아저씨는 정말 괴짜라니까. 확실히 아저씨한테는 이웃이라는 의식이 눈꼽만큼도 없어. 애는 늘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앤이 막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마릴라 커스버트가 마차를 몰고 뜰 안으로 들어왔다. 앤은 얼른 차 마실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젖소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릴라가 말했다. 어서 경매가 끝났으면 속이 후련하겠구나. 그래, 여기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기르는 건 무리야. 게다가 마틴 말고는 딱히 그 많은 가축을 돌볼 사람도 없잖니. 아휴, 마틴 녀석. 제 숙모 장례식에 가게 하루만 휴가를 달라더니 지난밤에 꼭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여태껏 안 돌아오는 것 좀 봐. 도대체 그 녀석은 숙모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1년 전에 녀석이 여기 온 뒤로 벌써 숙모 장례식만 4번째라니까. 휴, 이제 추수만 끝내면 고맙겠고 그때부터는 베리 씨가 농장을 떠맡을 게다. 마틴이 돌아올 때까지 돌리 녀석이나 우리에 가두고 잘 지켜야겠다. 뒤 박목장 울타리를 손봐서 거기다 젖소를 둬야겠구나. 레이첼 말 맞다나 여긴 정말 골치 아픈 곳이야. 불쌍한 메리 키스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앞으로 두 아이들은 어찌 될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메리의 오라버니 한 분이 사는데 메리가 아이들 문제로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답장이 없다는구나. 아이들은 어때요? 몇 살인데요? 6살이 넘었지. 둘이 쌍둥이야. 애는 남의 일 같지 않아 간절히 물었다. 아, 저는 해먼드 아주머니가 그렇게 많은 쌍둥이를 낳은 뒤부터 특히 쌍둥이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애들은 예뻐요? 안 됐지만 별로야. 너무 지저분해. 데이비가 진흙장난을 하러 나가 있어서 도라가 부르러 갔더니 데이비 녀석이 도라를 진흙탕에 거꾸로 쳐넣어버리더라고. 도라가 마구 울어대니까 데이비 녀석은 그게 별것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도 진흙탕 속에 냅다 뛰어들어 뒹굴지 뭐야. 메리 말이 도라는 착하고 얌전한데 데이비 녀석은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래. 하긴 데이비는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 데이비가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이 죽은 후로 메리까지 쭉 알아누워 있었으니 말이다. 애는 사뭇 진지했다. 저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저 역시 아주머니께서 맡아주시기 전까진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시죠? 그 애들 외삼촌이 꼭 돌봐줬으면 좋겠네요. 아줌만 메리키스 아주머니와 어떤 사이예요? 메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메리의 남편이 우리 먼 친척벌일 뿐이야. 저기 린드 부인이 마당에 들어서고 있구나. 메리 소식이 궁금해서 오는 것 같아. 앤이 간청하듯이 말했다. 린드 아주머니한테 해리슨 아저씨와 젖소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마릴라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곧 허사가 되고 말았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그 얘기부터 꺼냈던 것이다. 오늘 카모디에서 돌아오는 길에 해리슨 씨가 이 집 젖소를 자기네 귀리밭에서 쫓아내는 걸 봤어요. 뭐 거의 미친 것 같더군요. 해리슨 씨가 꽤 소란을 피웠죠? 앤과 마릴라는 싱긋 의미 있는 미소를 주고받았다. 에이버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린드 부인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앤이 아주머니가 자정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까지 끌어내린 다음 재채기만 해도 린드 아주머니는 다음날 감기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라는 말을 했던 것이다. 마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 거예요. 나는 집에 없었는데 해리슨 씨가 앤한테 잔소리를 퍼부었대요. 앤은 빨간머리 운운한 얘기가 떠올라 다시금 분개해서 불쑥 내뱉었다. 그 아저씨는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린드 부인이 짐짓 점잔을 빼며 말했다. 앤,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지. 나는 로버트 벨 씨가 자기 밭을 그 뉴브런즈윅 사람한테 팔았을 때부터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 바로 그거야. 갑자기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니 앞으로 에이버니가 어찌 되려는지 원. 이제 머지않아 우리 잠자리조차 불안해질 거야. 마릴라가 물었다. 그럼 다른 지방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있단 말인가요? 아니, 아직 못 들었어요? 자, 먼저 돈넬 가족이 있어요. 돈넬 가족은 피터 슬론의 낡은 집을 빌렸대요. 피터가 재분소를 운영하려고 돈넬을 고용했거든요. 돈넬레는 동부 출신이라는데 다들 그것밖에 모른대요. 다음으로 쓸모없는 티머시 코튼네가 화이트 샌즈에서 이사 올 예정인데 그 집 식구들은 이웃한테 그저 집만 될 뿐이에요. 티머시는 폐인이나 돼야 도둑질을 그만둘 위인이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내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만큼 게을러 터진 사람이죠. 그 여자는 그릇도 앉아서 씻는다니까요. 또 조지 바이 부인은 고아가 된 남편의 조카 앤서니 바이를 데려왔어요. 앤, 그 애는 너희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한바탕 난리가 날지도 몰라. 아무렴 여부가 있겠어? 새 학생이 또 있다, 앤. 폴 어빙이 자기 할머니와 같이 살려고 미국에서 온단다. 마릴라, 스티븐 어빙이라는 그의 아버지 기억나요? 스티븐 어빙은 그래프턴의 라벤더 루이스를 차버렸잖아요.
스티븐이 라벤더를 찾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둘이 다툰 거겠죠. 난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봐요. 글쎄, 어쨌든 스티븐 어빙은 라벤더 루이스와 결혼하지 않았죠. 소문에는 라벤더 루이스가 스스로 메아리 오두막집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돌집에서 혼자 아주 별나게 살고 있대요. 스티븐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삼촌과 사업을 하다가 양키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뒤론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고 스티븐의 어머니만 아들을 보러 한두 번 미국에 다녀왔죠. 스티븐은 2년 전에 아내가 죽어서 한동안 어머니한테 아들 폴을 맡아달라고 보내는 거래요. 폴은 10살인데 모범생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마릴라, 당신은 양키들이 어떤지 몰라요. 린드 부인은 불행히도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모든 사람들을 나사렛 같은 보잘것없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단호한 태도로 바라보았다. 물론 이주민들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의심하는 게 안전하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양키들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린드 부인의 남편이 한때 보스턴에서 일할 때 고용주에게 10달러나 사기당한 적이 있었는데 천사는 물론이고 군주나 지배자조차 그 일을 미국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레이첼 린드 부인에게 설득시킬 수 없었다. 마릴라가 쌀쌀맞게 말했다. 어린 전학생들 때문에 에이벌리 학교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또 폴 어빙이 제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괜찮은 아이일 거고요. 스티븐더러 거만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어빙 부인은 손자와 살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겠네요. 남편이 죽은 뒤로 몹시 외롭게 살았잖아요. 린드 부인이 그 문제를 매듭짓듯이 말했다. 그래요. 폴은 분명 괜찮은 아이겠죠. 하지만 에이번이 아이들하고는 다를 거라고요. 레이첼 린드 부인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굽히려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앤, 네가 지역 개선협회를 만들 거라던데 그게 뭐니? 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난번 토론클럽에서 그저 몇몇 젊은이들과 같이 지역 개선협회 얘기를 나눴을 뿐이에요. 친구들은 괜찮은 생각이라고 했고 앨런 목사님 부부도 동의했어요. 지금 많은 마을에 지역 개선협회가 있거든요. 그 일을 맡으면 넌 끝도 없는 어려움에 처할 거야, 앤. 그만두는 편이 나을 거다. 낫고 말고.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단다. 저희는 사람들을 개선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에이버니 마을을 개선시키려는 거죠. 좀 더 나아지기 위해 했어야 할 일들이 제법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레비볼터 아저씨를 설득해서 그댁 윈역 동장에 으스스한 옛집을 헐어낸다면 그런 게 개선 아니겠어요? 린드 부인도 인정했다.